수당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하고 가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순소득 누적을 은행 예금에 포함시켰죠. 근데 빠뜨린 게 있어서 그래요. 포함시키는 거예요. 순소득 누적만 은행 예금에 포함되냐는 거예요. 다른 것도 포함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작업도구 투입 비용이 1억 원이라 했죠. 5년 뒤에 교체할 걸 고려해서 계산을 하는 건데 당에 사라진 거니까 현금이 언제 지출되나요? 4년 뒤에 지출이 되죠. 지출된 게 아니죠. 지금 당장은 기금으로 쌓아놨잖아요. 그 비용으로 인식하고. 그러면 지금 어떤가요? 이 1억 원은 쌓여 있는 거죠. 지금 당장 나간 게 아니죠. 비용은 발생했지만 현금이 지출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예금으로 쌓이는 거는 순소득 누적만 있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지출되지 않은, 비용은 발생했지만 지출되지 않은 1억 원 역시 예금으로 쌓인다. 그렇게 되는 거죠. 예금으로 쌓이면 그 얘기를 해놓은 거고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김 씨가 2.965억 원을 은행에 예금한다면 기존 예금 금액 5천만 원은 3억 4천6백만 원이 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은행 예금은 3억 4천6백만 원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은행 예금은 4.465억 원이다. 얘기했죠. 작업도구를 1년간 사용함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같은 현금이 지출되지 않은 비용이 1억 원 발생했다. 그래요. 감가상각비는 기업이 보유한 유형자산이 사용이나 시간의 경우에 따라 가치가 감소함에 따라 이를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는 금액이다. 언급한 것들을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감각상각비라 얘기한다. 그 말을 알 수 있는 거죠. 감각상각비 개념이 적용이 된 거죠. 회계상으로. 그런데 이 비용은 화폐가 지출된 비용은 아니다. 지출은 작업도구를 교체하는 4년 뒤에 발생한다. 그러하기에 예금 금액은 순소득만 포함시킨 3.465억 원이 아니라 현금이 지출되지 않은 비용을 포함시킨 4.465억 원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기초가 탄탄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작업도구는 4억 원이 됐는데 은행 예금은 아직 지출이 되지 않았으니까 4억 4천6백만 원이 되죠. 3억 3천6백만 원에서 1억 원을 추가했죠. 그럼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14억 4천6백만 원으로 1억 원 증가하죠. 이게 맞는 거죠. 그래요. 24억 6천만 원 중에 사업체 유지기금 1억 원이 포함되어 있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정을 했고 다음 부분을 넘어가야 되겠죠. 여기서 수정이 된 거죠. 이것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죠. 차입했을 때 1억을 더했겠죠. 다 1억씩 늘어나겠죠. 그러면 그래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 여기까지 살펴봤죠. 그러면 이제 은행으로부터 대출하여 사업체를 운영했을 때의 손익계산서를 살펴보자. 두 배가 된 거죠. 작업도구 2배 되고 원료도 2배 되고. 그럼 작업도구 투입 비용은 이제 2배가 됐으니까 1억 원이 발생하던 게 2억 원이 발생하겠죠. 원료 투입 비용은 또 2배가 증가하죠. 그 전에 1억 원이 투입됐는데 2억 원이 투입되니까 12개월 동안 돌아가면 24억 원이 되죠. 인건비는
9명이 고용된 셈이죠. 27억 원이 되는 거예요. 1년에 3천만 원씩 지급하면 2억 7천만 원이 되는 거죠. 9명이니까. 사업체 사장 가정의 비용은 그대로이고 9천만 원. 비용 합계는 어떻게 되나요? 29억 6천만 원이 된다. 그럼 자본 투입 소득은 변함이 없으면 순소득률 20%가 5억 9천2백만 원이 되죠. 왜 자본 투입 소득을 새로 넣었을까요? 대출 이자를 빼야 소득이 나오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대출 이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비용 합계 전에 그 대출 이자를 넣으면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예요. 비교가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생각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어떤 기업은 차입을 해서 그래요 재산을 만들어서 자본으로 투입해서 소득을 얻을 것이고 어떤 기업은 자기 재산만을 할 것이고 어떤 기업은 또 대출하는 기업이 대출 받아서 투입하는 기업이 있을 것이고 사업체가 있을 것이고 대출을 받더라도 저마다 대출을 받는 정도는 다르죠. 대출 이자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더라도 다 그 정도가 다르고 그러면 비교가 불가능해지잖아요. 재산이 만들어내는 소득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비교가 불가능해지니까 비슷하게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분리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이것과 비슷한 걸로 예금이자가 있죠. 예금이자는 어떤가요? 비용하기 전에 넣어야 되겠죠. 그건 왜 그런가요? 모든 기업이 화폐를 동원해서 현 시대에서는 사업체를 운영하잖아요. 임금비를 지급하건 임금을 지급하건 작업수단을 구매하건 화폐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작업 도구라는 거예요. 대출은 해도 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지만 기업 사업체마다 다르지만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반드시 발생하는 소득은. 그 대출 이자하고 예금 이자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현 시대의 어떤 회계 규칙, 장부 작성하는 규칙과 다를 수 있는데 개념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본 투입 소득이 별도로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대출 이자를 뺀 뒤에 이제 순소득이 생긴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엄격하게 규정을 해야지 또 비교가 가능해지는 거죠. 회계상으로는 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재산을 사업체에 투입하면 자본이 되어 소득을 발생시킨다. 경우에 따라서는 순소득을 발생시키는데 순소득률을 비용과 순소득 관계에서 생기는 비율이다. 그래요. 순소득률은 그렇죠. 여기서 대출 이자를 순소득률을 계산하는데 포함시킬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해야 한다. 포함 안 시키는 이유를 설명했죠. 은행 대출 없이 자기 재산만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수도 있고 대부분의 사업체가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대출금이 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각각이다. 그러한 이유로 대출 이자를 순소득률에 포함시킬 경우 사업체들이 순소득률을 비교할 수 없게 되고 결과적으로 사업체의 가치를 평가할 수 없게 된다. 그 사업체의 재산이 만들어내는 소득을 알 수 없게 된다. 이런 말이 그게 더 정확하겠죠. 즉 사업체의 내부 재산 자체가 만들어내는 소득 효과를 알기 위해서는 대출 이자를 순소득률 계산해서 빼야 한다. 그래야 정확히 할 수 있다. 정확히 할 수 있고 비교도 가능해진다. 대출 이자와 비교되는 이자가 예금 이자이다. 또 같은 설명을 하는 거죠. 현 시대에서 화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이다. 필수적인 작업 도구이다. 임금을 지급할 때나 작업수단을 구매할 때 화폐를 항상 동원한다. 그러한 화폐는 금융기관이 충분히 발전한 곳에서는 주로 예금 형태로 있다. 예금 형태에서는 이자가 반드시 발생하죠. 어느 사업체는 아주 소규모 사업체가 아닌 이상은
예금 형태로 있죠. 뭐 1억, 10억, 뭐 큰 사업장 100억, 1000억을 거래할 수도 있겠죠. 그 예금 형태로 있으면서 은행의 지급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서 거래하지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1억, 10억 거래하는데 은행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면 이자가 반드시 생기죠. 예금 이자가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래요. 반드시 생기는 소득이니까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요. 그 비용 합계 전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이죠. 대출이자와 다르죠. 다르다는 거예요. 이자라는 말만 똑같지 다른 거라는 거예요.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요. 소규모 사업체가 아닌 이상 화폐를 들고 다니며 보고 거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창고에 쌓아놓는 경우도 없다 이 말이죠. 금고에 10억 원의 기계를 구매한다고 가정하자. 통상 은행이 지급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거래하지 10억 원을 가방에 넣고 다니며 거래하지 않는다. 즉 예금이 이자는 사업체가 화폐로 거래하는 이상 어느 사업체에서나 발생하는 이자이니 이자 소득은 순소득률 계산 시 포함시키는 것이 맞다. 맞죠. 그래요. 이자라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같은 거다 이러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재산에 입각한 사업자 재산을 계산해 보자. 처음 사업자 재산은 3억 원이었는데 이제 사업자 재산은 11억 원이 되었다. 사업자 재산 3억 원을 하나의 지분으로 표시하면 3억 원의 하나의 지분은 11억 원이 되었다. 하나의 지분이다. 사업자 재산이 11억 원이 되었잖아요. 3억 원일 때는 지분 가격은 3억 원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11억 원이 되면 11억 원으로 계산할 수 되는 거죠. 그렇게 계산할 때. 정석적인 사업자 계산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는 예전에 설명했죠. 물론 사업자의 가격은 재산에 의해 평가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일반적이지 않다. 일반적인 계산 아니다. 이렇게 이 말이죠. 하지만 수소득이 발생하지 않거나 청산 될 때에는 될 때의 사업체는 실제로 재산의 입각의 가격이 결정되기도 한다. 정리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또 이제 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때는 이제 재산 목록을 보면서 재산 가격을 파악해서 사업체의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 두 가지 계산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계산법은 예전에 수식을 얘기했는데 그 뒤에서 언급하기로 하고 하여간 말하고자 하는 바는 사업체가 성장하거나 확장하는 경우에 사업체 지분 가격은 상승한다. 그렇죠. 사업체가 재산이 누적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지분 가격이 3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바뀌잖아요. 가격이 상승하는 자본에는 자본이 발생시키는 소득과는 무관하게 많은 이들이 투자하려 한다. 자본 가격이 상승해요. 대표적인 게 토지가 있겠죠. 어떤가요? 가격이 상승하면 투자하려 하죠.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토지나 예술작품의 경우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토지나 예술작품에서 별다른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많은 이들이 투자한다. 즉 사업체는 성장하여 확장되는 경우 많은 이들이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지분을 사서 비싸게 팔려고 할 수 있잖아요. 토지도 마치 토지와 같이 실제로 그렇게 하죠. 주식 거래 또 활발해지고 최근 들어서는 가상화폐 거래도 활발하고 가격이 올라간다 싶으면 사잖아요. 돈 벌라고. 그러면 3억 원의 하나의 지분을 300개로 나누었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나누어진 하나의 지분은 100만 원이 된다. 그렇잖아요. 지분 나눌 수도 있죠. 그 팔아먹을 수도 있겠죠. 사업자 재산이 11억 원이 되면 나누어진 하나의 지분은 약 367만 원이 된다. 그렇죠. 100만 원에서 367만 원 뛰었죠. 통상 나누어진 하나의 지분을 현 시대 사람들은 주식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삽해봤어요. 그러면 또 어떻게 자본을 마련할 수 있나요? 주식을 새로이 발행해서 팔아서 자본을 확충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주식을 발행한다고 가정하자. 주식을 발행하면 이자를 낼 필요가 없다.
그런데 11억 원의 주식을 발행하면 사업체의 재산과 순소득이 분할된다. 이 경우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 주식을 발행하느냐? 사업자 소유주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뭐 다 그런 건 고려하지 말고 사업체의 소득과 재산 입장에서 사업자 소유주의 재산과 소득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사업하는 조건에 변함이 없을 경우 사업체의 성장 속도는 2배가 빨라지지만 그렇죠. 그, 그 주식을 11억 원 발행하니까 2배가 되는 거죠. 속도도 빨라지겠죠. 쌓이는 재산 속도도 빨라지는 거예요. 사업체 소유주의 몫은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받을 때나 받지 않을 때나 똑같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11억 원을 투자하여 순소득을 5억 원 얻는다고 가정하자. 사업체가 2배로 확대되어 주식 투자를 받아서 그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재산이 22억을 투입하면 10억 원을 얻게 된다. 그럼 사업체 소유주의 몫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 목도 11억은 바뀐 게 없고 10억 원 중에서 5억 원만 사업체 소유주의 몫이잖아요. 그러면 주식 발행해서 사업체를 키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가정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여 재산 22억 원을 투입하면 순소득을 10억 원 얻는다. 사업체가 2배로 확대되어 재산 44억을 투입하면 20억 원을 얻게 된다. 주식을 발행하여 사업체와 순소득 규모는 커졌지만 사업체의 소유주의 몫은 여전히 22억 원과 순소득 10억 원이다. 그 11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키우나 22억 원을 주식 발행해서 자본을 확충한 뒤 44억으로 키우나 아니 몫은 똑같지 않냐. 뭐 때문에 주식 확충을 하는데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이라면 사업자 소유주 입장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다. 몫은 그대로인데 골치만 아파질 수 있잖아요. 막 간섭하면서 자기도 주주라면서 그렇죠. 소규모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소액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왜 발행하는가? 그 이유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이라면 사업자 소유주 입장에서 지분을 나누어 발행하여 투자를 받을 이유가 없다. 그런데 만약 사업자 소유주의 연간소득을 순소득의 10%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될까? 재산 11억을 투입하여 순소득이 5억 원일 때는 5천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지만 11억 원의 추가 투자를 받게 되면 재산 22억 원이 투입되어 순소득이 10억 원이나 10억 원이 되어 1억 원의 소득이 발생한다. 별도의 소득을 더 얻는다 생각하면 되죠. 앞에서 이제 똑같이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했으니까 그냥 순소득의 10%를 별도로 받는다. 사업 운영하면서 받는 3천만 원 외에 그래요. 매년 지급받는다. 그러면 소득이 어떻게 되나요? 2배로 하면 2배로 늘리면 5천만 원 받을 걸 1억 원 받게 되죠. 매년 순소득률 일정하게 가정할 때 사업체가 성장하더라도 이는 사업체 소유주의 이익에 부합된다. 그렇죠. 이익이 있어야 그 투자를 받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뭐 토지에 투자할 수도 있고 주식에 투자할 수도 있죠. 내가 돈 벌어줄게. 투자해라. 근데 그 사람도 뭔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대신 대가는 얼마를 지불해라. 서로 계약을 할 수 있는 거죠. 흔히 있는 일인 거예요. 이상한 일도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뭐 굳이 투자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돈을 모아서 투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똑같은 거죠.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서 사업체 재산이 22억 원으로 증가하면 순소득이 10억 원이 되니 사업체 소유주의 몫은 가정에 따라 1억 원이 되지만 주식을 발행하여 사업체 재산이 44억 원으로 증가하면 순소득이 20억 원이 되니 사업체 소유주의 몫은 가정에 따라 2억 원이 된다. 사업체 소유주가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을 경우에도 사업체 소유 규모가 크면 클수록 순소득이 커지니 성과에 따른 보수도 커진다. 그렇게 되는 거죠.
대출을 받아 투자하는 것과 지분을 발행해 투자하는 것은 각각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자. 대출은 대출 이자와 같은 비용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순소득률이 낮거나 사업체가 적자일 경우 소유주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대출 이자를 내지 않으면 순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대출 이자로 인해 사업체가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 위 손익계산서에서 대출 이자가 6천만 원 발생했다. 만일 자본 투입 소득이 6천만 원에 이르지 못하면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다. 반면에 순소득률이 유지되거나 상승하면 추가 소득을 얻으며 대출금을 상환하여 타인의 지분을 자기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는 곧 타인의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만든다는 말이다. 그래요. 지분 발행은 이자 부담이 없고 위험을 외부 투자자와 분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사업체 규모가 커지면 소득이 바탕한 사업체 소유주 목 역시 커진다. 하지만 이후 사업체가 성장하여 큰 소득을 발생시키더라도 소유주의 몫은 지분율에 따라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 지분을 지닌 이들의 간섭으로 인해 경영권이 불안해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지분 발행을 했는데 사업체 소유주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감소시키고 간섭을 강화한다. 그럼 사업체 소유주는 그래? 그러면 자기 자산만으로 하거나 대출을 통해서 사업체를 확장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분 발행을 확대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지분 발행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많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요. 주식시장을 발전시키겠다. 하여튼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김씨는 사업체를 빠르게 확장하고 보다 큰 소득을 얻기 위해 순소득의 10%를 별도의 성과 보수로 받기로 하고 12억 원의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얻은 뒤 사업체에 투입했다고 가정하자. 1년간 사업체를 운영했으니 작업도구 투입 비용은 2억 원이 발생하였다. 그 경우 사업체의 재산상태표는 다음과 같이 바뀐다. 그러니까 1년 뒤에 이제 주식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2배로 늘린다. 이제 이 경우죠. 물론 김씨는 가정의 재산과 사업체 재산을 분리한다. 재산이 혼재되어 있으면 지분 소유자들 사이에 재산상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재산상태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 사업체 이제 소유주가 여러 명이 된다. 사업체를 지배하는 사람은 또 대주주겠죠. 있겠지만 여러 명이 되면 이제 재산상의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분리해야 되겠죠. 사업체 소유주가 단지 한 명이다. 그러면 분리할 필요는 없는 거죠. 차입할 때 아무런 이상이 없잖아요. 재산 담보로 잡고 하면 되니까. 근데 사업체 소유주가 여러 명이 되면 이제 저마다 자기 몫이라고 주장할 거니까 분할이 안 돼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분리해서 한번 작성해 보자. 예금 3억이 넣어줘야 되겠죠. 사업체 유지기금. 왜? 2억 원이 발생했잖아요. 작업도구 투입 비용. 또 그 전에 1억 원이 발생했고 그 기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예금으로 잡혀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작업도구 17억 원. 저번에 19억 원이었는데 10억 원을 더하면 투입 비용이 2억 원이 발생했으니까 이제 17억 원이 되는 거예요. 원료는 이제 4억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재산할게는 24억이 되죠.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차입금 3억 원 그대로 되죠. 남자산 3억 원. 근본 자식의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그 전에 9억 원 있다 했잖아요. 9억 원. 확정된 자금 12억 원.
사업체 유지기금 3억 원. 그럼 24억 원이 되죠. 특별히 이상이 없어 보이죠. 향후 이제 그 작업도구 투입 비용은 그 뒤에 생기는 거고, 좀 다시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발생하였다. 그래, 맞죠? 그 기금을 넣어준 거죠. 그래요. 그게 입각해서 이제 다시 이제, 작성을 한 거죠. 이번 설명에서 마치겠습니다.